네, 감사합니다. 안내받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신재영입니다. 원래 저희 PI신 이상규 교수님 발표하셔야 되는데 해외 학회 출장 관계로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 구합니다. 그리고 제 오늘 아침에 코비드 음성이 나와서 괜찮으시면 마이크를 좀 벗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굉장히 저는 오늘 자리가 너무 뜻깊은 게 여기 계신 이해 당사자분들께서 다 같이 합심하면 정말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아직까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텐저블하게 와닿지 못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이 연구 분야가 언제 이렇게 핫해졌냐라고 하면 그래봤자 2년 정도밖에 안 된 분야거든요. 그렇지만 모두 다 이거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있는 건 이것이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 체계에 대안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 모든 부처분들 그리고 특별히 식약처 산자부, 과기부, 복지부도 모두 이렇게 참여해 주셔가지고 정부 의제로서 굉장히 발전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현황과 R&D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한 번만 다시 짚어보면 디지털 치료기기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보다는 분명히 소프트웨어가 강조가 돼야 되고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작용 기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기업들이 이거를 하나하나 이해하는 게 지금 2년 정도의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 작용 기전이 뭔지, 질병이 왜 중요한지, 왜 소프트웨어고 범용 장비에는 뭐가 해당하는지를 하나하나 이제 고민하는 단계가 이제 건강관리 서비스 기업들이 디지털 치료기기 기업으로 넘어가는 단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식약처에서 잘 정리를 해주셔서 실제로 예방치료 관리 중에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디지털 치료기기라는 거를 가이드라인에 명시를 함으로써 회사들도 내가 웰리스를 갈지 디지털 치료기기를 갈지에 대해서 좀 결정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마일스톤이었다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업들과 연구를 같이 진행을 해보면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반면에 또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저희한테 이제 감성적으로 다가왔던 건 이제 끝날 때 마지막으로 더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면 제 병에 관심 가져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당뇨를 15년 동안 알았는데 아무도 저한테 당뇨를 어떻게 관리하라는지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이건 가장 중요했고요. 또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걸 이용해서 의사와 소통할 수 있는 점, 그리고 내가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를 내가 본다. 그리고 나도 당뇨 환자인데 가끔 이 알람을 통해서 내가 놓치고 있는 행동을 확인할 수 있고, 무엇보다 그동안은 환우회나 어떤 그런 유튜브 매체를 통해서 의학 정보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나 정확한 공신력 있는 의료인들이 만든 DB나 정보를 기준으로 내가 훨씬 더 내 병에 대해서 잘 알게 됐어라는 가장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나 지부 의사가 매우 낮다는 점에서는 이제 환자 쪽에서의 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여기 모인 거는 이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산업을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야 시장도 생기고 환자한테 줄 프로덕트도 생기는데 아직까지 산업이 좀 프로미싱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선두주자인 왼쪽에서 보시는 이 페어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가 죄송합니다. 나스닥에서 상장을 했는데 상장 예정입니다. 근데 하반기도 아닌 것 같고 내년 상반기가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시리즈 A, B, C, D를 받는 과정이 거의 1년에서 1년 반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주목받고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소프트웨어 비전 펀드가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비즈니스 모델이 확실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쁜 아무리 핫한 디지털 어떤 기술이라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걸 보입니다. 그러니까 뷰노라는 회사를 예를 들었지만 뷰노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기술력적으로 세계적인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과는 현재로서는 맞지 않다라는 게 이게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을 해서 디지털 치료기기도 어떻게 건강한 산업과 생태계를 만들어 줄 것인지가 저희 이런 플랫폼 과제나 저희가 도와드리는 과제에서 해드려야 될 일이 아닌가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 과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산업자원부에서 감사하게도 잘 도와주셔서 저희가 왜 기업들을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던 건 기업들이 제품은 잘 만드는데 이거를 어떻게 임상 시험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식약처께서 잘 도와주셔가지고 현재 산자부에서 R&D 받고 있는 2개 기업에서 올해 이런 선제적인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품목 허가를 받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험을 좀 있어봐야 되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내가 경험 안 해보더라도 뭔가 체계적인 좀 요약본 또는 공략집 같은 그런 게 있으면 좀 어떨까라는 게 이제 저희 프로젝트의 핵심이었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평가 프로토콜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해서 기업들이 조금 더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산자부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기업을 육성하는 겁니다. 뭐 국민한테 잘 쓰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기업들을 어떻게 성장시키면 좋을까 고민을 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 시장도 좋은데 글로벌 진출에 좀 타겟팅을 해보자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치료제 그 업체들한테 설문을 쩍 했을 때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보시는 바와 같이 꽤 높게 8점에서 9점으로 했고, 왜 가능하냐고 생각을 여쭤봤을 때 뭐 기술의 보편성, 그리고 뭐 이 아직 시장의 선도적인 그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일부 미국 기업, 일부 독일 기업, 네덜란드 기업, 일부 영국 기업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글로벌로 나가려면 뭐가 필요하니라고 여쭤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인허가가 좀 간소화됐으면 좋겠어라는 얘기를 했고요. 저희 식약처가 또 이 그 IMDF에 소속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저희가 뭐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식약처 인허가를 어느 정도 받았으면 그 외국에서는 조금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절차 같은 게 좀 마련되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무엇보다도 해외에 진출했을 때 현재 R&D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비용도 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총괄 과제를 그리기 전에 앞으로 그럼 디지털 치료제에 저희가 지원 과제는 어떻게 그려져야 되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로는 현재 뭐 식약처, 심평원, 내카에서 준비해주고 계시는 개발 프로토콜,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그 실제로 어디서 실험을 해보고 쓸 수 있고 이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바이오마커 아카이브가 필요하고, 디지털 치료제를 좀 그 분야별로 나눠봤을 때 인구 집단 중에서도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기술은 별로 개발이 안 되고 있으니까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하니까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좀 만들면 좋겠고, 이미 굉장히 잘 활성화될 거라고 예상되는 만성질환이나 통증 또는 글로벌 보험 시장을 타겟팅으로 하는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R&D 경험을 통해서 각 부처들과 이해 당사자들과 실생활 근거를 생성하고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구성되면은 우리가 한 4년 과제를 좀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박지훈 PD님도 보여주신 내용이지만 저희는 이제 TRL과 CRL 기준으로 이제 도메인을 나눠서 평가를 했는데, TRL은 제품을 어느 정도까지 완성시킬 거냐 해서 저희가 그냥 거의 다 8단계로 주문을 했고, CRL은 저희가 커머셜이기 때문에 어떤 질환들은 시장성이 출시되자마자 있는 질환도 있지만 어떤 질환은 그렇지 않은 그게 있기 때문에 5개 R&D를 이 CRL과 TRL 기준으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국에 디지털 치료제의 효과는 뭐가 있을까라고 저희가 이제 그 저희 연구진에서 보건행정학회에 발표한 논문이 있는데, 뭐 최대 4만 명 그리고 5조 6천억 원인데 저희가 보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 연간 8천 명에서 1조 정도의 이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총괄은 이상규 교수님이 해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국외 자문은 디지털 테라피틱 얼라이언스가 해주고 있고, 국내는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협회에서 이제 진행을 해주시고 있고요. 그 외에 정신과 약대에서 RW 교수님, 그리고 저희 헬스 IT 센터에서 이제 디지털 테라피틱 얼라이언스에 가입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글로벌 네트워크를 책임져 주고 계시고요. 뭐 저나 KTL의 박성룡 센터장님, 그리고 사이넥스라는 그 위탁 그 운영자로 위탁 사업자로 들어온 CRO에서 같이 어떻게 기업을 지원하면 될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자문체를 구성을 해서 뭐 식약처, 심평원, 그 외 UI UX 전문가, 법률 담당가, VC들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각 기업별 자문을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뭘 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디지털 치료기기 저희가 지금 우울, 공황장애, 섭식장애, 금연, 기립성 저혈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에 4개는 이미 해외 유사 사례가 있고 유사 사례 기반의 근거, 과학적 근거가 논문으로 또는 이미 해당 국가의 규제기관에서 굉장히 잘 정립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립성 저혈압, 노인 기립성 저혈압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개발도 조금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상용화도 어렵지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5단계 섭식장애 같은 경우도 개발이 조금은 지연될 수도 있고 소아와 성인의 특성이 다르고 섭식장애가 개발됐을 때 이게 시장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갔어서 이제 중기 개발형 그 외에 1번, 2번, 4번은 신속 상용화형이라고 해서 저희가 좀 단계별로 구분을 해서 이제 지원을 계속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1차 년도에서 가장 저희가 신경 쓰는 거는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 테라퓨틱스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기업들은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디지털 치료제를 국내의 유수 교수님들과 만들어서 실험해서 결과를 보이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그 프로세스가 고정적인 틀이면 맞습니다만 예를 들어 8개의 중재가 있으면 어떤 중재가 어떤 사람한테 가장 효과적일까 또는 3개의 플로우가 있으면 ABC부터 보여줄까 뭐 CBA부터 보여줄까 이런 수많은 요소들에 대한 실험이 원래 사전에 돼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페어 테라퓨틱스 회사의 그 썸리스트라고 불면증 치료제는 7년 동안 6번의 RCT를 대학에서 거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1000명 단위의 2개의 RCT를 한 다음에 그거를 근거 자료로 해서 이제 FDA의 510 프리설트를 인정을 받는 그런 체계를 가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회사에서 멀티페이스 옵티마이제이션 스트래티지 같은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준비를 할 것이고 그 요소들을 조합해서 어떤 최적화를 찾을 것이고 그거를 통해서 결국에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컨벤셔널한 툴 내에서 어떻게 테스트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업이 좀 이해를 먼저 가지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세미나를 계속하고 기업분들에게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프리퍼레이션 페이즈에서는 우리가 제공하려는 게 글인지 그림인지 동영상인지 챗봇인지 알림인지 커뮤니티 기능인지를 쭉 나열을 하고 어떤 요소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비용도 많이 안 들면서 확장성을 가질까에 대해서 주제를 좀 선정을 하고 매핑을 해보라고 저희가 권유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요거를 했을 때 저희 그 회사의 자원이 무한하지 않고 회사도 개발하는 딱 피리어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목표를 정하세요라고 조언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당 200불 미만에서의 그러니까 인풋을 200불 미만 정도로 드리는 데에서 최대한 하시든지 아니면 전체의 흐름이 30분 이내에서 우선순위를 설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업이 극단적인 게 교수님들께서 엄청 관여를 많이 하시는 기업은 너무 좋은데 너무 헤비해요. 너무 많은 걸 담고 있어가지고 환자가 잘 안 씁니다. 근데 반면에 기업에서 이제 건강관리 서비스 기업에서 넘어오는 경우에는 또 너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그 준비 요소들을 우리가 한 다음에 어떻게 실험을 해보냐 최적화 단계인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건강관리 서비스든 디지털 테라퓨틱스든 이 회사들은 헥토리얼 디자인이라고 해서 5개의 중재가 있으면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해서 총 32개의 암을 이렇게 실험을 해보고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이지 않더라도 어떤 암을 우리가 셀렉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가져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거는 이제 그 체중 감소하는 디지털 테라퓨틱스에서 제가 가져왔는데 저 아침을 먹은 다음에 알람을 줄까? 점심을 먹은 다음에 알람을 줄까? 자기 전에 알람을 줄까? 또는 식전에 줄까? 식후에 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해서 어떤 알람이 가장 이 사람한테 어떤 식이 습관을 조절하는 데 줄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저스트 인 타임은 뭐냐면 이거는 페어 테라퓨틱스에서 그 리셋에서 이제 한 건데 이 사람이 금요일 날 파티를 갔다 와서 토요일 날 새벽 1시 반에 항상 이제 마약을 했다면 1시 28분, 29분쯤 알람을 줘서 이게 마약할 네가 타이밍인 것 같은데 우리랑 같이 마약을 해독하기 위한 인지행동 치료를 해보자. 이런 거가 이제 저스트 인 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식약처나 심평원님께서 고민하시는 게 이제 기존 치료 대비해서 새로 최적화된 게 뭐가 있는지, 그걸 우리가 그 전통적인 임상 시험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건지의 문제가 그 다음에 나오는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관에서 판단을 하고 레귤레이션이 판단을 한다면 이 앞에 부분은 현재 기업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탄탄하면 탄탄할수록 국민의 신뢰를 더 받을 거고, 그걸 바탕으로 급여화를 하든 뭘 하든 훨씬 더 쉬워질 수 있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 대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요거를 좀 구체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작용 기전, 그래서 이 추후에 이거를 바탕으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좀 정교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저희 한태하 교수님이 이제 관련된 국제 표준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제 표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뭐 심평원이나 보험회사나 민간 보험회사나 이런 뭐 또는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변호사님들을 모셔가지고 주기적으로 이 비즈니스 모델 정교화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 1, 2차년도에는 제품을 개발하고 3차년도쯤 되면은 이제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번 각 테마별로 연구진이 우리는 이렇게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걸 한번 제시를 드렸고요. 그리고 각 기업들께서 실현성 연구를 먼저 하고 싶으신지 바로 확증을 가고 싶으신지 선행 연구를 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은 실현성 연구만 하고 확증을 가고 싶다고 하시고, 어떤 기업은 확증을 바로 가고 싶다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근거가 충분한지, 그리고 또는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또 다른 조언, 제 생각에는 뭐 실현성보다는 선행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뭐 이런 식의 의견을 맞추면서 최대한 인허가의 근거 기반으로 통과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저희가 이제 결국에 4차년도에서 목표를 하고 있는 거는 이 제품의 상용화를 통해서 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외에 대해서 자꾸 신경을 쓰고 있는 게, 국내 인허가도 중요하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인허가 프로세스가 앞에가 좀 간단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나가봐서 12개월 평가 후에 이제 거의 대부분을 탈락시키는 그런 구조인데, 제 독일 분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거는 자기네들 문화라 그러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식약처를 통과했으면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그 문화가 자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수가를 주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페네트레이션 하고 싶은 시장을 좀 타겟팅을 저희가 그 기업들이 해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달성하고 싶은 목표는 4가지가 있는데, 우선 글로벌 탑티어 수준의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을 한다고는 못하겠고요. 그 개발을 위한 지침서를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5개 기업 중에 1개 정도는 좀 국외 진출 사례를 저희와 같이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연례 글로벌 심포지움을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 디지털 치료기기를 개발을 하고 그 중에 2개 정도는 적어도 국내든 국외든 인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1개 파이프라인은 9개의 라이센스 아웃이나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저희가 이제 11월 18일 날 말씀드렸듯이 연세 글로벌 디지털 테라퓨틱스라고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해 주셔가지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준규 과장님이 말씀 주셨듯이 다양한 해외 사례와 개발 사례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